국회나 또 국회 토론회 이런 거는 발표도 많이 해보고 자장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같이 친환경 유기농업회에서 주관하고 대산농촌재단이 지원하는 이런 토론회 내지 심포지움에는 처음 와봤습니다. 사실 저희 주성공은 농업경제학이면서도 WTO나 FTA 같은 말하자면 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걸 주종목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한 30여 년 중앙대학에 있다가 현재는 2016년에 명예퇴직을 하고 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고 강원도 양양에 가서 그냥 귀촌, 귀농 이렇게 그냥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유통 부분에 대한 전문가 또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발제가 앞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네 분의 그 좋은 발제를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합토론 자료에 보시면 지정 토론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바로 토론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부터는 이제 토론 시간인데 매우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앞에 계신 네 분께서는 발제를 일단 하셨던 분들이고, 발제를 안 하셨던 분은 우리 농식품부의 친환경 농업과 조재성 서기관님께서 발제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조재성 농식품부 친환경 농업과 서기관님께서 정부 내용 정책이라든지 유통과 관련한 부분 좀 말씀하실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는 여기 계신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앞에 네 가지 발제와 서기관님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면 저가 질문할 겁니다. 질문 여기 적어놓은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농식품부 친환경 농업과에서 유통 담당하고 있는 조재승,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어야 했는데, 실제 제가 업무로 지금 2주밖에 안 돼가지고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깊이 있는 얘기를 해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서, 물론 우리 친환경 농업이 농업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과 함께 중요한 어떤 방향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친환경 기술법에 따라 가지고 5개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고, 지금 이제 4차 5개년 계획,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실현하는 단계고, 앞으로 또 21년부터 25년까지 제5차 친환경 5개년 계획이 또 수립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필요한 어떤 사업들, 정책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재정이나 법적 지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지금 시간인데, 오늘 여기 나온 많은 좋은 말씀들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 제5차 5개년 친환경 농업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는 그런 좋은 그 재료로서 쓸 수 있게 좀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역할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통 분야에서도 앞에 발제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그래서 오늘 서기관님 오셨으니까 잘 들으시고 마지막에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그때 좀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무국장님께 제가 맞춰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제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강원도 친환경 연합회 소속이고 양양 친노연 소속입니다. 진짜 농부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여도 해보고 있고, 강원도 친환경 사업단 그것도 만들어진 걸 알고 있고, 오늘 이쪽에 내가 가봤더니 거기도 이제 부스로 하나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아주 초보 단계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저도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도사국을 맡고 계신데 시군 신농협과의 관계, 연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급식 체계가 그래도 제일 많이 갖춰져 있다는 도고 도에서도 굉장히 그 힘을 많이 쏟고 있고 이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매우 취약한 지역이라서 앞으로 이 강원도에게 한 수 이렇게 좀 훈수해준다면 중요한 딱 두 가지는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아마 여기 농민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농민 입장에서는 좀 보고 싶어요. 네. 그 우리 경기도 지상 농민들이 우리 준비 활동은 한 2010년도 정도부터 했고요. 사실 그 전신으로 한 2007년도부터 그때 서울대 김한배 교수님 팀에서 활동을 이렇게 연구도 하시고 하면서 시작이 됐었는데 저희는 사실 처음부터 도로모였어요. 왜 도로모였냐면 이 싸움할 때 기본이 뭡니까? 이게 쪽수입니다. 쪽수. 이 시군에 가면요 전국 모든 곳이 친환경 생산자들이 절대적으로 적어요.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 양평입니다. 양평 친환경 농가 수가 한 1,100농가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힘은 좀 세요. 좀 조직화 잘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거기에서 우리 지방농장 무슨 N분의 1이에요. 단체별로. 그게 여전히 소수예요. 그럼 어떤 우리가 지역별로 보게 되면 7명 있는 곳도 있고 1,000명 있는 곳도 있고 100명 있는 곳도 있고 우리 좀 큰 곳들이만 600명, 300명 정도 되는데 되게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 혜택을 받기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한강물 때문에 또 규제를 많이 받고 친환경목을 또 하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도로 뭉치자 해가지고 사실은 또 도로 뭉쳐가지고 그나마 이제 인원들이 모여서 자꾸 힘을 키우는 과정을 거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 않으면 일단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줘요. 사람들이 상대 안 해줄 때 쓰는 방법이 뭡니까? 극단적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2011년도, 12년도에는 혼자 도청 가서 책상도 뒤집고 많이 했어요. 우리 뭐 의회 가서 속도 났었는데 현관도 그냥 유리문 강한 유리가서 홀이 좀 크게 났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좀 규모가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그때 완전 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조달체 같은 경우도 경기도 농민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농민수가. 친환경 농민수 작지가 않아요. 한 5,300농가 정도 되는데 되게 규모가 좀 작죠. 근교농업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교급식이나 학교급식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단체급식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0명씩 이렇게 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철식품이나 가품 비율은 높은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이제 안정적인 농산물의 어떤 종류라든지 그리고 적기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왜 신농산물 안 나왔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 기다렸다 내일 먹지 않지 않습니까? 안정도 공급해야 되고 그 체계가 되려면 적어도 이 한 도다리 정도의 체계에서 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37가지 품목이었습니다. 37 품목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107가지 정도 됩니다. 품목이. 근데 그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은데 이 농협이나 유통업체들은 농민들이 영원히 37가지 품목을 생산하기 바라요. 특히 경기도가 원래 좀 강했던 역경채, 시사하우스 중심 역경채 원했는데 그게 별로 학교에서 사실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이 엽채 같은 경우가 과채도 적었고 우리 구분은 아예 제가 생산 자체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적으로 농민의 소득 작물인 양파, 마늘, 감자, 생강, 찹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가 지어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짓고 우리 지었으니까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계속 품목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00가지 정도 품목이 우리 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모든 이제 도에다 쪼어주는 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뭐 도상국 해결사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그때
지역재단 이제 유정기 박사님이 저희가 한 2년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지역의 중요성들 그리고 시군농정에 어떻게 농민이 기여할 것인가 해서 유정기 박사님도 강의하셨고 저도 했고 우리 오은미 전 전북도의원입니다. 오은미 의원님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그 청와대에 있었던 최재관 우리 전 비서관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매해 교육을 합니다. 1년에 한 100회 가까이 정도 지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군 농정의 중요성들 그리고 시군이 어떻게 개입에 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효과가 없었어요. 한 3년 정도 반복적으로 매년 우리 농민들 교육하고 또 우리 회의 공간 자체가 사실 농민들한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도 사무기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시군들이 움직이는 시군들이 좀 빨리 발전을 해요. 그러면 관하고 관계라든지 의회 관계들, 타 시민단체 관계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도로 집중된 현재 어떤 이 사업 체계 부분들을 극하게 갖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대신 권한들을 어떻게 권한과 돈을 모으는 것은 도에서 모아가지고 시군을 좀 내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또 특별하게 한 사업이 뭐냐면 시군 사무국장 지원 사업을 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사무국 일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좀 젊은 실무자 지금 다 해봤자 뭐 한 40에서 한 50입니다. 40에서 한 50대인데 젊은 실무자를 좀 육성하고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 도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상당히 거기 좀 돈도 많이 투여되고 있고 그래서 좀 시군 친농의 관계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네.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제 뭉치는 게 결국 답인데 그러면 우리 유리한 싸움 장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고 첫 출발할 때는 단기적인 목표, 직접적인 것들. 주로 그 농민들 같은 거 소득과 관련된 문제, 또 농업과 관련된 문제, 좀 그런 이슈 잡아가지고 어떤 승리 경험들 좀 축적해 나가는 거. 너무 뻔한 얘기지만 좀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교육 이슈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저 시골에 가서 농촌에 가서 이렇게 좀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 생산자 농민들이 그 위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너무 열악하고 또 규모도 작고 말씀하신 쪽수도 얼마 안 되고 관심도 없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공공급식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공공급식 우리 학교급식을 속초와 같이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농민분들 중에 한두 분이 정말 희생하면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속초시장하고 양양부서끼리 싸워가지고 도에서는 급식센터 하나 뭐 좀 해준다 하는데도 그것도 못 받아줬고 둘이 싸워가지고 서로가 안 된다는 거야.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농민분들 힘을 말하자면 소리를 못 내고 뭐 이런 모습을 지금 또 하면서 지금 제가 5년차 벌써 농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원도 같은 경우 그런 작은 지역의 경우에는 시군 단위와 도하고 이렇게 같이 뭔가 좀 이렇게 함께 움직여야지 이게 되지 시군만 가지고는 힘이 너무 약하고 도단위도 좀 더 약한 것 같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여쭤보는 거고요.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질문 손 들어 주십시오. 언제든지 질문 있으십니까? 꼭 대학생들 같아. 제가 옛날에 대학에서 아이들 30년 가르쳤는데요. 말 잘하고 질문하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참 답답했는데 저기 우리 저 사장님 회장님 먼저 하셨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조재성 서기관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친환경 농업이 육성 이제 되고 한 지가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4차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실 테고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4차 5개년 계획에서 친환경 농업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어떤 쪽으로 좀 설정을 하고 계신지 그게 좀 한번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아마 점검하는 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제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 건강, 이 면역력 증강해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러려면 저희가 이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이제 먹어야 되는 그런 거를 앞두고 있을 때, 그 4차 5개년 계획 중에 혹시 또 우리가 이제 학교 급식은 이제 어느 정도 나름 저기 하고 가고 있습니다만 많은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는 군인 급식이 혹시 또 그 기간 중에 또 설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번 뭐 심포지움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세계 엑스포만 이제 선정을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치러야 되는 세계 엑스포 9개를 이제 선정을 해서 나갔는데 우리 세계 유기농 엑스포도 이제 같이 올렸는데 9개인가 그 과제가 올라갔는데 다른 8개는 전부 다 이제 선정이 됐는데 유기농 엑스포만 뭐 이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뭐 충북도라든지 괴산 어떤 지자체 문제만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들이 우리 유기농 하시고 이제 친환경 하는 농업인들의 그런 문제가 같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 준비했던 게 어떤 게 미흡을 했으며 앞으로 농림부가 어떤 쪽에서 저희를 더 강화를 해서 이 엑스포를 꼭 치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으시다면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질문하고 네 번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가 이제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의 첫 번째 이유는 사업 콘텐츠 내용이 1차 2015년도인가요? 한 거와 큰 차이가 없다. 22년도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엑스포로서 세계 각국의 보면 엑스포로서의 어떤 부분 콘텐츠 개발이 좀 덜됐다는 부분하고 너무 좀 지역적인 부분하고 그 PC 분석 내용이 별로 좀 안 좋아서 많은 비용이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효과 분석은 좀 덜 나오는 효과,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의 지적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도 괴산하고 같이 보완을 좀 탈락이 아니라 보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지자체와 같이 보완을 해가지고 하반기 때 다시 그런 보완된 부분을 제출해서 일단은 뭐 관련 법에 의해 심의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 심의에 통과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5차 5개년 계획이 이제 설립 계획 수립을 위해 가지고 현재 뭐 크레이 쪽 중심으로 해서 각계 전문가들하고 이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군급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방향 설정이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그 5차 5개년 계획에다가 제 담당이 유통 부분이니까 유통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비 확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가치 확산이라든지, 물론 뭐 요 말씀 전에 좀 달라진 점이 하나, 그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떤 결과 중심의 산물 중심의 인증이었다면은 지금은 과정 중심의 인증으로 하나 바뀐다는 거가 지금 어떤 인증 체계에 좀 변화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 우리가 상품의 안전성, 그러다가 최근에는 신뢰, 요즘에 이제 가치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소비자들한테, 국민한테 가고 그 가치를 판매하는 어떤 산업으로서 친환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어떤 큰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어떤 뭐 방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게 5개년 동안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그 앞으로 21년부터 25년 5개년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이제 5개년 계획에 담을 거고, 그리고 그 담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F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계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좀 만드는 과정이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많은 의견을 주시면은 담아서 그 5개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인증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우리 송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좀 바뀌어야 돼요.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인증이라고 하는 게 그 잔류농약 검사하는 게 다예요. 그거 답니다. 뭐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잔류농약 검사해가지고 이 나오고 끝나는 겁니다. 안 나오면 되고. 제가 현장에서 지금 5년째 받고 있습니다. 인증은. 분명히 유기농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다가 과실 나올 게 뭐 열매가 나올 게 없어가지고 그냥 무농약을 하고 내년부터 유기농으로 넘어가는데 그걸 한번 좀 우리 소위원님께 제가 농민으로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잔류농약 검사 위주로 체계로 가지 말고 솔직히 친환경 가끔 가다가 못된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그게 매도당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유기농 한 4, 5년 이상 하고 나면 뭐 약치라도 못 칩니다. 거기도 어떻게 약을 칩니까? 다 죽는데 이전부터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가 농민이 그런 거 좀 봐주시고 저는 그 인공지능이나 요즘 뭐 사물 인터넷이니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 5만 가지 다 한다면서요. 스마트 농업하고. 그렇다면 우리 밭에 와가지고 매년 생태계 개체를 조사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몇 마리 있는지 내년에 몇 마리 되는지 매년 와서 그 조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잔류농약 검사를 합니까? 생태계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걸 뭐 조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제가 우리 유기농 하시는 분들, 친환경 하시는 농민들 대부분 99%는요 약치라 해도 못 쳐요. 이게 아까워서 못 칩니다. 그 얼마나 갖고 온 땅인데 거기다 농약을 그냥 한꺼번에 확 쳐버립니까? 다 죽는데. 그런 분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일부 몇 분들 때문에 우리가 참 도배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그 농사 짓는 사람을 잘 인터뷰하고 그 사람이 어떤 철학 가지고 있는가, 과정은 어떤가. 나는 그 생태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미생물이 매년 얼마나 늘어나는지, 메뚜기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저희 농장에는 사과는 이스라는 사과하고 매년 메뚜기 요만하거든요. 얼마나 할까? 그러면 좀 메뚜기 한 마리 얼마 더 주고 이런 더 주고 뭐 이런 쪽이 좀 장려하고 참 고생한다 이래야지. 찍 나와가지고 그냥 딱 가져가가지고 잔류농약 검출되면 끝난다. 이 참 부채지는 것 같아. 이 검사 나온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참 인커리지 해도 힘든 게 친환경 농업입니다. 죽습니다. 죽어가 열매 다 떨어지고 이거 뭐 어떡할 겁니까 저거. 우리 동네 14년 동안 아까 우리 한 대표님 끝나고 저랑 좀 얘기 좀 합시다. 제가 13년째 유기농 사과를 하는 우리 동네 정말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현대백화점에서 한 해는 3억 원어치를 사놨어요. 좋다고. 그때 자기네들이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안 사가 하나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제품이 안 나왔다 그냥. 그니 참 이거 환장을 놀러 다니니까. 그 양반이 몇천 평을 유기농을 하고 있는데 14년 동안. 그런 훌륭한 분도 계시거든요.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 계시고 그런 분을 저 한 대표님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셔서 이 양반과 좀 받아줄 수 없는 건지 좀 부탁을 너무 안타까워서 옆에서 보니까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저쪽에 계십니다. 예. 우리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주최식 10분 정도 더 하면 됩니까? 계속 질문이 한 분한테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의 주영진정책국장이고요. 조재선 서기관님께 좀 여쭤보려고요. 아까 발표한 가운데 GAP 제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고 우리 순전 전무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GAP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생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GAP는 베이직한 그렇기 때문에 GAP를 BAP 정도로 바꾸고 사실은 유기농을 하면 GAP 지금 현재 GAP 기준으로 보면 유기농은 기본으로 다 GAP를 통과한 농산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GAP와 유기농이 대립하는 각이 아니라 농산물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직하게 깔고 가야 될 게 GAP라는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이름을 제일 좋은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다라는 의미로 좀 바꾸고 갈 정책적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좀 가능한지.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저희가 겪으면서 학교 급식 쪽에 친환경 급식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죠. 친환경 급식뿐만 아니라 일반 물품에 대한 급식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생협하고 한살림 등의 그 단체, 친환경 단체들은 이번에 굉장히 특수를 누렸죠. 사실은 이거 착시 효과죠. 학교 급식이 가정 급식이 되면서 그 회원들이 집에서 많이 먹게 되는 그런 결국은 뭐 풍선 누르기 같은 거였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할 때 좀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 급식 시설을 지역 이런 위기 상황 때 학교 급식 시설들을 중간 조리 시설이나 도시락 사업들을 위한 응급 활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학교 급식이 되든 안 되든 그 시설들은 그대로 이용되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 시스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법령 개정과 관련된 그런 운동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내지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아까 GEP가 그 에그리컬처럴 프랙티스죠. 프로덕트가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가장 어떻게 굿이라는 게 베스트가 아니라 베더가 아니라 굿, 그냥 일반적인 농산물 생산 관리 방법 이게 중괄로 제가 알고 있고 뭐 유럽 쪽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형태의 그 생산 방식 체계 모범이 아니라 그냥 이건 이미 좀 BAP라고 쓰면 베스트 에그리컬처 프랙티스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그 소비자들의 어떤 인식 부분이 GAP가 굿이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다 친환경의 어떤 개념보다 친환경이니까 너무 포괄적 광의적 개념에서 뭔가 딱 인식이 안 되는데 GAP 굿 그러니까 뭔가 더 좋은 제품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하니 GAP 이론을 바꾸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친환경의 어떤 인식, 소비자들의 어떤 인식을 바꾸는 쪽으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GAP 자체를 건드린 것보다 GAP도 GAP 나름대로 또 걸어오는 길이 있는데 그 좀 개인적 생각인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고 아까 친환경 이번에 코로나 때 통해 가지고 일반 급식도 뭐 안 됐지만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 급식 조리 시설을 뭐 도시락 시설 형태로 해서 계속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계속 가져가자 이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겠는데 어차피 학교 급식법에서 학교 급식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한테 양질의 그런 급식을 하기 위한 거고 그 양질의 급식을 하기 위해서 양질의 재료를 써야 된다라는 그 근거를 갖고 우리가 어떻든 간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 근원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학교급식법의 좀 다른적 측면에서 학교급식법을 조금 더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까지도 만들어버리자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좀 이거를 물론 뭐 다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점은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겠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가지고 학교급식에서 조리시설을 그렇게 해서 도시락 시설로 해서 하여튼 학교급식 가정한테 보내야 된다. 여기까지 좀 진행하는 단계로 지금 그 단계까지 그러니까 학교급식 안 하니까 거기에서 도시락 만들어가지고 가정한테 보내자라는 말씀 좀 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나중에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네,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개혁은 GAP는 조 의원님 GAP 제도를 없애라는 것보다는 그 로고 마크라도 좀 바꾸라니까. 친노형 쪽에서는 수없이 건의한 거고. 근데 이거 마크 바꾸자고 하는 게 실은 소비자단체에서 바꿔달라고 한 거잖아요. 소비자 그 생산자하고 아니에요. 똑같이 친환경하고 똑같이 고하니까 GAP만 써놨어요. 왜 마크가
정부에서 사용하는 왜 마크가 다 제각각이냐. 그래서 하나로 통일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그 녹색의 사랑문의 마크로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요구해서 그렇게 다 바꿔준 거예요. 아니 근데 개구는 친환경 농업이 아니라니까 참. 아니 근데 지리적 표시제가 됐든 갭이 됐든 다른 어떤 부분이 됐든 그 마크를 동일하게 쓰자라고 요구를 동일할 게 따로 있지. 모든 게 동일하면 어떻게 친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표님도 그거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지금 그 말씀하세요. 네. 하시고 하세요. 네. 아 먼저 하고. 아니 아 저도 그 말씀하려고 했어요. 마크 자체가 너무 똑같아요. 친환경 마크랑 연결현상에 있어서 특히 학교급식의 영양사선생님들이요 갭을 친환경으로 인식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끼시고, 그러니까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이라고 하는 게 길게 다 읽어서 이해를 하지 않거든요. 우수에 대한 강점이 짚혀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 그러면 BAP가 아니고 그냥 베이직이라고 쓰면 되죠. BAP 이렇게 다 줄임말 쓰지 말고, 그럼 뭐 하여간 그것도 구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어쨌든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인식에 오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까 급식 도시락 부분은 제가 이제 급식이 유통하는 유통사로서 절실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급식이 다 무너져서 공급하는 것들이 체계가 전체가 다 돼 있지 않고 모두 다 문을 닫고 거기에 산하에 있던 모든 직원들도 다 휴업을 하고 휴직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행사만 문을 닫은 게 아니거든요. 급식은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인력들이 다 문을 닫고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들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급식 시스템에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어쨌든 돌리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학교 급식 안에 이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조리할 수 있는 조리원들이 있고 어떤 면에서 앞으로 학교의 교육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더 돌아갔으면 집체 교육이 없어지면은 여기 영양사 선생님들, 조리원 선생님들 다 앞으로 직업을 다 잃게 됩니다. 이 공간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안에서 아이들 도시락이나 반찬이라도 만들어서 학교에 집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납품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 지역 안에 있는 복지시설들, 복지기관들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들을 친환경 농산물들 구입해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사실은 가장 지금 뭐 그냥 꾸러미로 몇 개 보내고 끝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깊이 생각해 주세요.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GLP가 어떻게 디자인이라도 바꿔달라는 거니까 뭐 우리 친동이 이거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2주밖에 안 됐는데 계속 질문이 아니고요. 얘기해드리겠습니다. GEP는 글로벌 갭이라고 하는 인민단체에서 만든 겁니다. 유럽에서 만들었거든요. 유로갭에서 나왔고요. 유로갭에서 글로벌 갭으로 해서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거기 규정 중에 인증 마크를 앞에 표시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글로벌 갭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유럽의 슈퍼마켓 연합회와 생산자 간의 약속이지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인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 잘못 알고 계신데 우수 농산물 인증 아닙니다. 항생제 주지 말라는 인증에서 농약이 나왔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생산자들을 교육해야 된다. 농민부터 생산자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유기인증에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저탄소의 기능도 있고요. 화석연료를 적게 쓰는 기능도 있고 토양을 갖다가 순환시키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의 기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하나씩 절취에다가 인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탄소 인증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무항생제 인증 대표적이었어요. 무농약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만 하고 있는 인증이죠. 없어져야 될 인증 맞습니다. 지향점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 지향점을 6위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인증을 나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친환경 농업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친환경 농업과가 농림부 내에서 그렇게 큰 힘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답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뉴딜 사업이니 이런 것들 하면서 이 기회에 친환경 농업과를 좀 친환경 농업 국적으로 좀 올리시면 어떨까? 네, 선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 의원님께서 오늘 토론에서 국으로 승격하라고
강력한 요구가 나왔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노의 GAP는 우리 유기농민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로고 하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이 아니잖아요, 갭은. 근데 이마트에 가보세요. 속초 이마트에 제가 갔더니 그냥 그 친환경 코너에 같이 넣어놨어. 같이 GAP도. 소비자들이 헷갈리죠. 똑같은데 안에 글자만 무슨 갭이 저렇게 많은 거 아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고쳐달라는 거를 수년이 지났는데 안 고쳐줘요. 나는 제가 이런 얘기를 풍관원 그 요원으로 있을 때 가서 그 얘기를 했다가 풍관원 요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엄청난 세력이 그 뒤에 있어요. 우리 서기관님 모르실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그 세력이 대단합니다. 5만 대 다 포진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야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아이디어를 이론적으로 내가지고 시행된 게 박근혜 정부 때 이동필 장관이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말이지. 아니 저 학교에 뭐 후배인데 뭐죠.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고 지금 주최 측에서 이게 아마 이렇게 우리가 멘트에서 쓰고 있는 공간이니까 시간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내야 되고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한 말씀만 하고 싶으시죠? 한 사장님 1초. 네. 저는 이제 소비자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유기농이 GAP보다 좋은 거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그 문장에 모든 것이 이제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증 색깔이랑 로고 사이즈랑 그런 게 너무 똑같다 보니까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고 있다고 이게 현실 상황이고, 저도 인증이 그렇게 되는 것은 인증을 시행하는 업체들의 이 알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최대한 좀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걸 다시 조금 비껴서 얘기를 하면, 문경에서 오미자 축제를 하면 친환경 오미자 농가는 못 나가요. 지자체에서 오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같이 부스를 깔아놓고 저희 오미자 농약 안 쳤어요 한마디를 해버리면 저 집은 농약 친 거예요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이 농가는 갑자기 쳐주길 놈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좀 오미자 축제를 하고 지금 문경도 친환경 오미자를 육성한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행사는 이제 관행 오미자만 밀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한마디 저도 이제 서기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한 30초 안에 빨리 끝내. 저희가 쌀을 친환경 소농가 쌀을 브랜딩해서 계속 판매를 해왔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정미였어요. 그러니까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 해남은 친환경 정미소가 있는데 시설이 아직도 옛날에 만들었던 나무 정미소인데 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벌레 때문에 이제 최신식 시설도 가고, 그러니까 친환경 정미소가 필요한 이유는 그냥 일반 정미소는 훈증 처리를 하거든요. 훈증 처리를 안 하는 정미소가 이제 필요한 게 친환경 유기농 쌀의 유통인데, 전남 지역이 또 옆에 진도에 정미소가 있는데, 진도는 친환경 정미소라는 명칭이 있고 새마을 공고에서 그 동네에서 운영을 하는데, 명칭은 친환경 정미소지만 친환경 쌀을 정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진도, 해남, 목포 이쪽에서 모안 이쪽에서 유기농 쌀 농가가 자기가 개인 판매를 하고 싶을 때 정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미기를 자기가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개인 정미 쌀은 정미 척도에 따라서 쌀 품질이 워낙 달라져서 정미기 그냥 대충 몇백만 원짜리 사가지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저희가 초기 할 때는 쌀은 또 이제 보관도 중요한데, 벽실을 사실 처음에는 농협에 팔았다가 농협에서 되사와서 그걸로 정리를 했었어요. 처음에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농협이 신경을 안 쓰다가 양이 좀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 가격에 이제 한 5%씩 더 내라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시기 좋다라고 하긴 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보관할 저온 창고가 없고, 그거를 농협이 좀 옆에서 자기도 어차피 물류창 RPC도 크고 하니까 같이 보관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걔네들이 정미가 매일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일정 기간씩 정미를 개인 소농가들한테 열어줘서 그들이 거기서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미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한 말씀이 많이 계시겠지만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토론을 마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 생산자한테 모든 걸 다 하라고 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예, 6차 산업 하라면서요.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하고 관광도 하고 다 팔아먹으라면서요. 그런 농민이 도대체 몇 %나 있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민정 대표 같은 분, 또 우리 송정원 전문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그 유통 과정 또는 가공 과정에 있으면서 역할을 해주시. 사실 이게 누가 해야 돼요? 농협이 얘기해요. 농협은 아예 말도 안 꺼내잖아요, 우리가 지금. 네? 아예 제쳐라 버렸잖아요. 아니 농민은 주로 생산만 책임을 주로 져야 됩니다. 농민 보고 어떻게 가공하고 생산하고 농민들 가공 교육시키면 뭐 전부 가공 공장 사장되라고 하면 교육만 시켰을 때가 오네요. 전 너무 잘합니다. 현장에 가서 5년째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큼 잘하는 농민 아니 진짜 학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가공 공장 CEO맨들 교육만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 어떻게 농민이 그걸 다 해요? 그걸 지금 우리 강 대표님이나 우리 송 전문의 같은 이런 역할을 농민이 무슨 재주로 하냐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명확하게 해주고 이런 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드리고 정책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함께 돌아가도록 해주셔야지 농민들 보고 다 하라 그러니까요. 강소농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다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강자, 강소농의 강자는 강할 강자로 지금 쓰는데요. 그 원래 강자는 건강하다 할 때의 강자예요. 이 경제발전론 이론에 나오는 강소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강자가 강하다는 의미 아닙니다. 돈 많이 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니고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작지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는 민승비가 청장하면서 강할 강자 딱 써가지고 소농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센터에 사는 일이 주로 그거 강소농이 좀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답답한 것도 너무 많고 GAP 하나 못 바꿔주는 정부가 한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그 디자인이라도 좀 바꿔라. 아까 우리 말씀하신 그런 거창한 철학까지는 모르겠고 디자인이라도 좀 바꿔라. 이게 안 돼. 난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감사합니다. 오늘 네, 심포지엄 이거는 마치겠고요. 저희가 오늘 내용은 동영상으로 다 촬영을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다 볼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